음, 나의 뇌는 관점 전환이라. 따라서 실험 대상자에 의해서 몇몇 일이 일어난다. 내가 기존 지식을 불러오고 새로운 정보를 평가하여 상대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추측하는 능력으로 무장하면 머릿속에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너는 이제 관점 사이의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측두 정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갈등 관리에 실패하면 관점 전환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 이론의 두 번째 난점은 여기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여기서 다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실험해보자. 준비물은 초콜릿이다. 아이와 마주 앉은 다음에 서로의 시야를 가릴 수 있게 테이블 위에 칸막이를 놓자. 각각 상대의 머리만을 볼 수 있게 말이다. 그런 다음에 아이에게 당신이 볼 수 없게 초콜릿을 감추라고 해보라. 아이는 초콜릿을 칸막이의 어느 편에 놓을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다음에는 아이는 자기가 보지 못하는 곳에 초콜릿을 감출 것이다. 바로 당신 쪽으로 말이다. 자기 눈을 가리면은 몸을 숨길 수 있다고 믿는 아이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하지만 나에게 보이지 않지만 상대는 초콜릿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발이랑 다리가 빠끔히 보이는 겉은 뒤에 숨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의 관점과 상대의 관점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의 시야에서 무엇이 있고 없는지를 상상해야 한다. 쪽으로 앉아 있는 경우에 당신의 속옷이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을까 자문할 때, 또는 상대방에게 볼 때 어느 쪽이 오른쪽이고 왼쪽인지 말해주기 위해서 속으로 180도 회전시켜서 볼 때 당신은 정신적인 관점 전환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다음 단계는 상대가 그로부터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지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고전적인 실험은 바로 셀리 앤 테스트다. 셀리와 앤 실험자가 초콜릿을 서랍 속에 넣는 것을 본다. 이제 셀리는 나가고 실험자는 앤이 보는 앞에서 초콜릿을 서랍에서 꺼내어서 침대 밑에 넣는다. 그리고 나서 앤에게 묻는다. 셀리는 초콜릿을 어디서 찾을까? 여기서 앤은 자기의 시각과 타인의 시각을 동시에 가진 상태에서 요구되는 답변을 해야 한다. 이런 관점 전환의 능력은 15개월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인간을 마카크 원숭이와 구별짓는 특성 중에 하나다. 마카크 원숭이 역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한다. 그러나 자신의 관점과 일치할 때만 이해한다. 당신을 포함한 모두가 초콜릿을 어디다가 숨기는지 보았는데 당신이 초콜릿을 찾지 못할 때의 어린아이와 마카크 원숭이 모두 당신을 이상하게 쳐다본다. 하지만 이런 지식 차이가 있을 때에, 즉 모두 초콜릿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데 당신만 모를 때는 형편이 다르다. 당신이 그럼에도 초콜릿을 막 찾기 시작하면 아이는 혼란스러워하지만은 마카크 원숭이는 아무렇지도 않다. 마카크 원숭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당신도 알고 있다고 여긴다. 관점 전환의 능력이 상당히 단순하게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어른도 헷갈릴 수가 있다. 가령 실험 대상자에게 나란히 늘어선 물건의 일부만 볼 수 있도록 하고서 당신에게 어떤 물건을 집어야 할지를 알려주라고 해보라. 아이는 어떤 물건을 집어야 할지를 알려주지조차 못한다. 빨간 사탕 3개 중에서 계속해서 달콤한 거라고 외치는데 상대가 왜 그것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어른은 더 지혜롭다. 하지만은 그들도 실행에서 실패할 수가 있다. A가 정확히 빨간 사탕 집어주라고 말하지만은 B는 대상의 일부만 본 상태이므로 대뜸 자신의 눈에 보이는 빨간 사탕을 집어준다. 그것은 A가 말한 사탕이 아니다. A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각하는 현실은 객관적이지 않고 사적임을 기억하자.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못 추론한다. 우리는 오늘 자기가 어떤 티셔츠를 입고 있는지를 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모두 안다고 생각한다. 어느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상상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가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 모두가 눈치챌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누군가의 거짓말을 뒤늦게 알게 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역시 모두 눈치채지 못했을 거라고 믿는다. 우리 자신의 알미 보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답을 아는 경우에 틀린 답을 이해하기 힘들다.
이것이 마음 이론의 두 번째 난점이다. 우리는 마음 이론이 적용 시기뿐만 아니라 적용 방법까지 알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 영역이 우리를 돕는다. 전두엽의 하전두회가 손상된 경우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추론할 수 있지만은 자기도 그 사람만큼 알 때만 그렇다. 저 하전두회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셀리가 초콜릿을 어디서 찾을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 초콜릿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를 때만 그렇다. 자신이 정확히 답을 알 때에는 셀리가 초콜릿을 어디에서 찾을지 이해하지 못한다. 내적 전전두 피질이 제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아는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준다. 오도하는 자극을 억제시키고 반응 경합 즉 두 가지 가능한 대답이 떠오르는 순간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는 오답을 억제하고 답을 맞출수록 아이의 마음 이론도 더 발달한 것이다. 생각이 틀린 경우에는 척두 정엽이 활성화되어 그것을 수정한다. 척두 정엽은 불이 나게 반응한다. 이를 인간과 자동차로 비유해보자. 오른쪽에 커다란 호수가 보이는데 내비게이션이 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바로 호수 속으로 들어가는 말이야 라고 답할 것이다. 인간에 관계된 것일 때는 특히 우측 척두 정엽이 반응한다. 척두 정엽은 자신의 관점을 주변 사람과 비교할 때 관여한다. 마음 이런 영역들 중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에 가장 강하게 집중하는 영역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차이보다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지? 라는 질문에 몰두한다. 일상에서 그 외의 여러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영역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과제다. 결론이다. 척두 정엽은 마음 이론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를 최소화하는데 무엇보다도 자신의 지식과 관점을 토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빚어지는 실수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척두 정엽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된 존재로 만드는 인지 능력이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동물이 인간과 어느 정도 구별되는지 아직 확실히 모르지만 말이다. 북극 곰은 사냥할 때에 종종 발로 검은 코를 숨긴다. 사냥감이 자기네 코를 보고 도망간다는 것은 아는 걸까? 또는 단순히 그렇게 했을 때의 사냥이 더 잘 경험 덕분일까? 이를 어미로부터 배운 것일까? 까마귀는 자동차가 호두를 밟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디어 깨어진 호두를 만나게 먹는 뒤 이를 알고 하는 행동일까? 고래는 잠수가 자신을 잠깐 아프게 하는 것은 그물에서 꺼내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까? 이런 것은 인지 심리학자들이 골머리를 싸매게 하는 질문들이다. 하지만 관점 전환은 인간을 동물과 구분해주는 중요한 능력인듯하다. 우리는 다른 동물 종에서 주로 움직임을 관찰하는 영역을 무장시켜 그 영역이 우리가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고 타인의 관점을 취해보고 그로부터 다시 어려움 없이 자기 관점으로 돌아오는 데 도움을 주도록 만들어졌다.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능력인지 척두 정엽이 손상되었을 때 알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초콜릿을 어디에 숨겨야 할지, 셀리가 그 뒤에 어디를 찾을지, 내비게이션이 당신을 호수로 보내려갈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 일상에서 당연해 보이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숙고된 사물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그 과정에서 뭔가가 빗나가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게 된다. 내 속의 상당히 작은 영역이 없어도 이런 심각한 일이 일어난다. 과연 그러한지 한번 시험해 보고 싶은 사람은 척두 정엽의 기능을 단기적으로 높이거나 낮춰보면 된다. 어떻게 하느냐고? 간단하다. 마음 이론 연구대의 실험실에서는 항상 실험 대상자를 찾고 있을 테니까. 잘 여행 보내다. 척두 정엽의 두 가지 역할, 의도 파악, 관점 전환은 신경과학의 최신 장난감을 더 잘 알 수 있다. 바로 경두계 자기 자극법과 경두계 직류 전기 자극법 장비다. 이것으로 척두 정엽을 자극하면 척두 정엽의 역할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그야말로 맙소사 대체 못하는 게 없는 시드니라고 말할 수 있는 최신 장난감이다. 내 자극을 통해서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비로 마음 이론과 관련된 인식을 살펴보기 전에 최신 장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경독의 자기자극법은 솔레노이드 코일을 통해서 두개골에 가벼운 임펄스를 보내는 방법이다. 자극은 강하지 않지만 신경세포는 그런 자극을 기록할 수가 있다. 신경과학자라면 연구실에서 자기 몸에 한 번쯤은 시험해 보았을 것이다. 전기 신호가 오면은 손이 살짝 실룩거리는 것 말이다. 이런 종류의 자극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면은 몇 시간 뒤에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떤 주파수로 자극을 주었느냐에 따라서 해당 뇌 영역이 억제되거나 흥분된다. 시험이 끝나면 이런 변화는 원상복귀된다. 자극이 세포에 계속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종류의 전류는 충분히 관리할 수가 있다. 자극을 받을 때에 뇌는 측정 가능한 약한 자기장을 만들어서 내고 세포들은 가벼운 전기 자극을 느낄 때처럼 발화된다. 사람만이 원격 조정되는 손을 보고 당황할 따름이다. 원격 조정이라니 요즘 아주 인기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동물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쥐의 움직임을 원격 조정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연구진이 어느 단추를 누르느냐에 따라서 쥐가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진다. 백야드 브레인스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바퀴 벌레를 조정하는 버로치라는 키트를 출시했는데 여기서 마이크로 칩을 통해서 바퀴벌레를 정기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다. 물론 매우 정확한 메커니즘이어서 원격 조정되는 인간이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지 않을까 걱정할 일은 아직 없어 보인다. 현재 뇌 자극은 크게 두 측면에서 응용되고 있다. 우선 뇌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치료법의 길을 열어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사들은 병든 세포를 도려내거나 끊어낼 뿐이었고 그 뒤에 약을 통해서 그 기능에 영향을 주는 방법도 개발했다. 가령 도파민이 부족한 파킨슨 환자에게 인공적으로 도파민을 주입하거나 도파민 감소를 막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기 자극이 환자를 공지에 몰아넣는 뇌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전류를 흘러주어 신경세포의 비정상적인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다. 전기 자극은 경두개가 자기 자극법보다도 본질적으로 더 공격적이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데는 활용되지 않는다. 대신 삶의 질이 현격이 떨어진 사람을 돕는 데 활용된다. 가령 강박장애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의 치료에 전기 자극이 활용이 된다. 뇌에 넣는 심장박동기라고 할 수 있는 뇌심부 자극술은 파킨슨 환자들이 떠오는 증상을 완화시켜준다. 뇌의 일부가 과잉 활동하거나 반대로 활동이 억제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런 치료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감정 및 보상 정초가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은데 전기 자극이 정확히 어떤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물론 그에 대한 논의에서 윤리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하지만 여기서 그런 것까지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우리의 관심사항은 두 번째 것이다. 저 뇌 자극술이 뇌라는 블랙박스를 들여다볼 수 있는 멋진 새 창문이 되어준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뇌 과학자들이 주로 활용한 연구 방법이 어떤 과제를 던져주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뇌를 관찰하는 것이었다면 경두의 자기자극법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제를 조작하기보다도 뇌를 조작한다. 많은 문제들은 이런 방법이 아니면 대답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내가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어서 영역마다 하나의 특정 과제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에 네트워크 가운데의 어떤 부분이 어떤 과제를 담당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 이론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거기서 척도 정엽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 척도 정엽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거나 억제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의사들이 환자의 좌측 척도 정엽을 자극하면 환자는 자기 옆에 갑자기 등장한 그림자 같은 형상을 본다. 으스스하다. 감각기관이 어떤 인풋을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척도 정엽이 어떤 형성이 있다고 보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은 덤불 속에서 다시 움직임을 보고 곰이라고 생각한다. 곰이 없는데 혹은 덤불이 없는데도 말이다. 곁눈질로 뭔가가 보이는 것 같아서 자꾸 불안하게 뒤를 돌아보면서 이런 으스스한 형상이 얼른 사라지기를 바란다. 척도 정엽의 두 번째 과제 역시 자극수를 통해서 놀랍게 보여줄 수가 있다. 척도 정엽 부근의 한 영역인 아래쪽 두 정엽을 억제하면 실험 대상자라는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기 힘들어한다. 반대로 척도 정엽을 자극하면 자기 관점과 타인의 관점을 더 잘 구분할 수가 있다. 척도 정엽 자극은 타인을 그다지 모방하지 않게 하며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관점을 억누르는 데도 도움을 준다.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은 전혀 제한받지 않는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자아라고 생각하는 많은 요소가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척도 정엽 영역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찾고자 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자아 개념을 여행보낼 수도 있다. 척도 정엽을 자극함으로써 실험 대상자에게 자신의 신체 위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범박 경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경독의 자기자극법은 자기와 타인 사이의 경계가 밀려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경계는 때로 굉장히 명확해지고 때로 상당히 모호해진다. 이런 지금까지 다룬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인간은 폐쇄적인 기계체들이 아니다. 우리 은혜는 타자를 지각하고 우리의 뇌 속에는 타인의 감정의 생각이 계속 돌아다닌다. 우리의 말과 행동 역시 상대의 머릿속에 갖가지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다. 생물학적으로 열린 시스템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분하는 것과 열려있는 것이 필요하다. 척도 정엽은 아동계에 발달하고 특화되기 때문에 사춘기 무렵이 되어야 타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중추들이 완전히 성숙된다. 그러므로 초등학생이 타인을 이해하는 과제를 잘 해결한다는 것은 약간 놀라운 일이다.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성인은 척도 정엽만 사용하지만 아이들은 척도 정엽을 좌우측 모두 활용한다는 데 있다. 즉 아이들은 마음이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어른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듯하다.